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시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계속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는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수출 기업들은 대부분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환해지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은 금리가 인상될 때, 금리를 인상시킬 때 그래도 경제가 버틸 수 있을 정도다라고 판단이 될 때 금리를 인상합니다. 또 국제유가는 글로벌 교역이 증가하면서 개선되기 때문에 이 현상을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데 중소기업처럼 기업의 규모가 크지 못한 기업들은 환손실을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개 가구는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값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아래에서부터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3고 시대의 투자 전략. 저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3중고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3고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일단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인상될 조짐 보이면서 시중금리는 이미 선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창선 연구위원님께서 왜 이런 그 세 가지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경제가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화값의 경우는 그동안 대외 악재, 북한 리스크나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한동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10월 이후로 북한 리스크도 좀 잠잠해지고 네네. 또 중국의 사드 보복도 좀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제가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보일 정도로 상당히 네네.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지금 앞당겨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 9월에 대거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10월 이후로는 빠져나간 이상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외환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원화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또 금리는 높아질 네네.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예. 연구위원님, 그러면요. 우리가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할 수 있으니 이게 뭐 텍스트북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 상승은 국내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을 해오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 있는 그 불안 요인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면 지금 나타나는 원화 가치는 좀 좋게 바라봐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또 네.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돼서 수출에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수출 기업으로서는 워낙 강세를 보이면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네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원인이 그 대외 경제가 지금 좋고 그래서 네네. 우리의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수출도 잘 돼서 네네. 외환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건을 잘 팔다 보니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경제가 수출이 좋고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이제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그 돈은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로 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화 가치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통화 가치라는 게 그 나라, 그 국가의 이제 경제를 반영합니다. 최근 원화 강세 요인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확연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단기간 내 원화 가치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3분기에 뭐 GDP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입니다. 네네.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12월 이후에도 네. 국내 주식을 뭐 5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본 수지가 좋고 투자 수지 좋고 다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경기 호황 회복에 힘입어서 한국은행은 이번 주입니다. 3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6년여 만에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되다 보니까 이미 뭐 금리,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거의 뭐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분을 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리 많이 뛰었다는 건데요. 여기다 추가한다면 세계 6대 기축통화국가인 캐나다가 뭐 거의 무기명 백지수표를 우리랑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뭐 기한 없이 마이너스 통장 보증서 줄 테니까 필요하면 갖다 써라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빠져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달러가 국내에 더 많이 쌓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단기간 내 뭐 한 달여 만에 거의 뭐 40원 가까이 뛰는 굉장히 이제 가파른 상승세, 원화 절상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급격한 원화 절상이 아니라면 사실 과거에도 달러당 7, 8억 원대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소프트 랜딩, 천천히 떨어지거나 천천히 올라간다면 경제에 주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급등락을 거듭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환해지가 좀 덜 돼 있는 기업들로는 네네.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속도가 문제라는 얘기죠.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뭐 시장 논리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된다면 이게 올라가는 것이 됐건 낮아지는 것이 됐건 또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천천히만 움직여준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연구위원님, 사실 기준금리랑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원화 가치를 연동지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전반적인 시중금리도 보통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높은 금리를 주는 대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은 금리가 높은 나라, 또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네.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네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자금을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 차뿐만이 아니라 그 환율의 변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차이, 그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 가치가 기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요인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기준금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딱 A가 B로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일단 원화 강세가 그래도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입 기업 그리고 혹은 내수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원화 강세가 지금 현재 수출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워낙 대기업들은 환차손이나 환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수출 기업들에게 아주 큰 영향 같지는 않은. 사실 매년 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히나 수출기업들은 사전에 연간 환율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서 하한선은 뭐 달러당 1,100원 선, 네. 그리고 상한선을 1,200원 선, 뭐 그 사이에만 움직여준다면 그다지 크게 무리가 없이 이제 수출이나 이제 경쟁력에는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 경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갑자기 원화 가치가 절상됨으로 해서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1,090원까지 무너지니까 네. 이런 속도로라면 지금 1,050원. 뭐 세 자릿수까지 위험한 거 아니야? 네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화 강세라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자동차나 조선업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의 매출은 4천억 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두 내수보다는 국내에서 만든 차량의 해외 수출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은 IT 기업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유나 이제 이런 이 원화 가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수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유나 철광석과 같은 원재료 대부분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업종별로 보면 정유업계, 철강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달러로 결제하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업계도 비슷합니다. 네네. 항공업계의 경우에는 뭐 유가의 항공업계 특성상 달러의 의존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유가뿐만이 아니라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원화 강세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연구위원님, 그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원화 강세 정도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미래는 전망을 못하니까, 지금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수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국내 경제 성장률 자체를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원화 강세가 세계 경제가 좋고 우리 수출이 잘 돼서 우리 성장률이 높게 유지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폭의 원화 절상 때문에 우리 수출이 부진해지고 또 경제 성장세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지난 10월 이후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엔화나 유로화 또 위안화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네. 미 달러에 대한 절상폭이 원화가 가장 큰 축에 이제 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원화 가치 상승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나 수출 경쟁력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남아 있으나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봐야지 알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수출기업으로 한번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예전에 중소기업들이 크게 환율 때문에 무너졌던 시기가 키코 사태가 발생했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환율이 뭐 이 정도 밴드에서 이 정도 밴드까지만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환차손은 다 그 감당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키코와 같은 상품에 가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환차손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 키코의 넉인 넉아웃이라고 해서 환율의 밴드 밖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해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중소기업이 뭐 이렇게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해치가 계속해서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매출이 일희일비하는데 환율에 따라 일희일비하는데 해치하는 비용 때문에 사실 안 한 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더 이제 이 희망이 쌓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미국 경기가 좋은 건 맞지만 왜 3분기부터 한국 경기가 좋아졌다는데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냐? 사실 OECD 국가 가운데 올해 3% 성장률 나오는 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다라는 게 지난 2015년부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해왔거든 단계적으로.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회복세가 좀 더디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점점 지연이 되고 긴축의 속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건 이제 피의 혈액처럼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고 경제 상황이 가장 좋은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근에 이런 경제 회복세 그리고 환율 하락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달러입니다. 달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사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보면 2015년 12월에 한 번 인상했고 1년에 네, 네, 네. 2016년에 한 번 인상했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로는 서너 번 정도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가속화되면 2016년에도 한 3번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 번. 네. 그리고 2017년 들어서 12월에 하면 3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겁니다. 네. 그게 상대적으로 원화가 갑자기 3분기 이후로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내년까지도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 분석 보고서가 잇따르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이 이제 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창선 연구위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당장의 원화의 강세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 결국은 원화 강세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외환 당국 쪽에서도 구두 개입을 또 했었거든요.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 1,100원이 깨졌을 당시에 좀 우리가 면밀히 지켜보겠다라고 구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화 강세는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왜 그랬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환 당국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렸습니다. 사실 그 정도 코멘트면 이제 스무드 오퍼레이팅이라고 해서 네네. 외환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반응 안 하고 바로 심리적 지수인 1,090원이 무너졌어요. 이 얘기는 지금 원화 절상 요인이 원화 절하 요인보다 워낙에 많다는 겁니다. 네. 개입을 안 했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추세적으로 지금 개입한다 하더라도 원화 절상 추세를 막기는 좀 어렵다. 이 지금 이 달러 중에서 특히 환율 중에서는 달러 약세 전망이 우세한데 당장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 네. 점도표상에서 예측되어 있는 거는 3차례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3번도 못 할 거야. 2차례, 기껏해야 2차례 정도로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 이런 이제 이 전망이 우세하니까 외환시장, 특히나 역외 외환시장에서는 네네. 한국 오히려 원화에 더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연구위원님,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두 가지 단계를 보자면 좀 약한 게 구두 개입, 실제로 두 번째 조금 더 강한 게 실제로 달러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일각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 구두 개입만 했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또 두 가지예요. 이 정도 원화 강세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실제로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적극적인 개입을요. 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미국이 매년 2차례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내면서 환율 조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지정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연간 달러와 순매입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개입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통화가치 약세, 네. 통화 절하를 위해서 달러화를 많이 사들이냐를 네네.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방향으로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게 개입을 하고 또 네네.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게 이제 개입을 해온 셈이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원화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책당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네. 지금 미국과에서 FTA 재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네네. 또 미국이 최근 세탁기라든지 여러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시장 개입을 통해서 원화 가치가 덜 떨어지게 네. 또는 절하되도록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위원님께 전망까지 좀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화 가치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두 달여 만에 거의 달러당 한 8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원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조정 심리도 지금 나타날 시점이고 또 정책 당국이 또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달러 매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시장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너무 빠르게 원화 가치가 변할 때는 또 시장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런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원화 강세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또 시장 개입에 어느 정도 언제나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네네. 금통위가 있는데 네.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네. 시장의 관심이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네네. 그리고 또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 네네. 그에 따른 달러와 강세 전환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 원화 강세가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되기보다는 좀 조정 기간을 다시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수출 기업들, 미국이 이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된다면 그쪽으로 돈이 조금 더 쏠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달러 강세를 만들면서 원화 강세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뭔가 답을 내놓으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이어서 그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이제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11월,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있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6년여 만에 처음이죠. 네네. 이졸 총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1.5%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한 차례, 16년에 한 차례, 그리고 올해 두 차례에서 12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석자 전원이 가까운 시점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미 경제가 이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이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국 경기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낮다. 아직까지 금리를 인상하기에 앞서 나오는 경제 수치를 좀 확인하자라는 분위기도 익힙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네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편입한 우리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수출을 위주로 한 이 경기 회복세가 이제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유가가 오른다든가 아니면 이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지금 굉장히 그 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하루 변동폭이 뭐 1원, 2원 이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7원, 6원, 10원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앞서 이제 이 박사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이 돼서 정말로 지금 가파르게 내려와서 1,08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1,050원을 흔든다거나 네. 아니면 세 자릿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 시장 개입 뭐 외환 당국이 직접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사고 파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개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매년 연간 지금 뭐 800억에서 900억 달러씩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외환 당국은 이거를 그대로 놔두어서 오히려 우리는 시장 자유주의 경제 체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시장 계획을 좀 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을 좀 적정하게 좀 판단하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창선 연구위원님, 국제유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예, 수급 측면에서 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유가가 급등한 건 공급 측면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페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산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또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죠. 30일 날 오펙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내년 3월 시한인 감산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할지 또는 9월까지 연장할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예상외로 9월까지 감산을 하는 정도로 결정이 난다면 또 유가가 의외로 반락할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세계 경제가 좋고 또 오펙의 감산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유가의 상승 압력은 지속될 텐데 다만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또 셰일 오일 생산이 늘어나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또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유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공급을 좀 줄여서 유가를 끌어올렸다면 그것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수요 증가로 해서 유가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 결국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출이 증가하면서 되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게 되고 그런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봤었던 원화의 강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이 나쁘게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IMF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경기가 좋은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정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2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통화 완화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2차례 올라가서 2% 이내만 있다 하더라도 경제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는 거고 다만 환율, 유가, 금리 이 세 가지 변수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얘기는 맞춤형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원화 강세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특화된 제품을 내세워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 유가 상승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해양 플랜트, 조선업 수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공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금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라는 이런 투자 효율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부가가치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때 이제 체질을 좀 바꾸고 좀 성장 잠재력을 좀 회복시켜야만 이런 이제 신삼고다 아니 신삼저다 뭐 이런 외부 파고의 경제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증시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우리가 경제가 개선되면 오히려 그 시기의 주가 하락은 저희가 조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는 좀 개선되고 있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고요. 그리고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